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이 456억 원의 돈을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목숨을 건 게임.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또 한 번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열린 미국 방송계 최고 건의의 에미상 시상식에서 황동혁 감독이 드라마 시리즈 부문 감독상을, 이정재 배우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비영어권 작품으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것도, 아시아권의 배우가 주연상을 받은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칸과 아카데미를 석권한 영화 기생충에 이은 한국 영상 콘텐츠의 낭보. 이제 세계 시장에서 K 콘텐츠는 약진보다는 대세라는 표현이 어울릴 듯합니다. 먼저 수상 소식, 시상식이 열린 미국 LA에서 이용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마이크로소프트 극장. 방송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에미상 시상식의 본격 수상에 앞서 열린 사전 이벤트가 긴장을 조금 풀었습니다. 이정재와 정우현, 오징어 게임의 두 주연 조연 배우는 상을 받기에 앞서 먼저 상을 주는 역할을 받았습니다. 술래 영희의 외침에 다급히 멈췄다가 다시 가기를 반복하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며 무대에 오릅니다. Good luck everybody making up here past the door. 사전 행사로 쓰일 만큼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위상은 잠시 뒤 바로 그 실력을 보여줬습니다. The Emmy for lead actor in a drama series goes to Lee Jung-jae! 발표자는 제라는 발음에 힘을 주면서 놀라움을 보였지만 이정재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웃으면서 가만히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 안팎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한 동료들, 시상식장을 메운 미국 배우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의 에미상 수상. 진심을 눌러담아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We all face come to life so creatively on the screen with a great script and amazing visuals. 새 역사를 썼다는 무게감을 실감했는지 한층 고조된 표정과 손짓으로 소감을 마무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보고 계실 국민 여러분들과 친구, 가족, 그리고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오늘 나무주연상과 감독상에 이미 수상한 게스트상과 시각효과상, 스턴트 퍼포먼스상, 프로덕션 디자인상 부문까지 모두 6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배우 최초, 그리고 영어가 아닌 언어로 만들어진 드라마로는 최초의 에미상 수상. 세상에 나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오징어 게임의 모든 발자취는 새 역사가 됐습니다. 한국 문화의 저력과 가능성을 각인시키며 오징어 게임 시즌 1의 여정은 이렇게 마무리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당신의 뇌를 훔치고 싶다. 오징어 게임을 본 거장 스필버그 감독은 황동혁 감독에게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고 하죠. 아시아인 최초로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황 감독은 오징어 게임 시즌2로 돌아와 오늘 못 받은 작품상을 받겠다고 자신감 넘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And the Emmy goes to 황동혁 Squid Game! 축하 박수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시상대로 향하는 황동혁 감독. 손에 하얀 종이가 들려 있습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에미상 감독상을 받은 감독은 하고 싶은 말을 적어왔습니다. We made all history together, and I also hope this won't be my last Emmy either. 은행 잔고가 10,000원조차 안 됐던 2008년 쓰기 시작한 오징어 게임. 10년 후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본 초흥행작이 됐습니다. 제작비 300억 원에 수익은 1조 2천억 원. 우리말로 만들어진 드라마는 역대 넷플릭스 시청 시간 1위를 기록했습니다. Thank you to Netflix. I mentioned your name, okay? 사회와 인간에 대한 날카로운 진실을 드러내는 복잡하고 야만적인 세계를 시각화하는 데 탁월했다. 타임지가 2022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의 그를 선정한 이유처럼 그가 세계를 공략한 무기는 무엇보다 간결하고도 직관적인 시각 요소들이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제가 이제 쓰고 기획할 때부터 좀 글로벌 오디언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색들이라든가 상징 기호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요. 한국 게임을 모르더라도 뭐 구슬치기 홀짝 같은 경우는 뭐 설명을 하면 10초, 20초 안에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인 흥행 이후 한 시상식 오찬에서 만난 명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당장 당신의 뇌를 훔치고 싶다고 한 말은 인생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영어가 아닌 어떤 언어든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할 주제와 메시지가 중심이라면 누구에게나 닿을 수 있다는 황동혁 감독. 한국이라는 좁은 공간을 벗어나 세계인을 위한 영화를 만들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이나 다 시즌1에서 죽여버려서 그게 좀 아쉽고 후회도 되고 어디 다시 살려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도 애쓰는데 스퀴드인 줄 알았는데 석세션에서 일어나다가 주저앉았는데 다음에 시즌2로 베스트 드라마 시리즈를 받고 싶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무대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꼭. I'll be back with season 2. Thank you.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네, 오징어 게임은 지난 1년간 전 세계적 신드롬을 일으킨 하나의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외국 주요 언론들도 오징어 게임의 이정재 배우와 황동혁 감독의 수상 소식을 역사적이라는 표현을 달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신정현 기자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 오징어 게임과 이정재가 에미상의 역사를 다시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방송 CNN도 홈페이지 중앙에 배우 이정재와 황동혁 감독의 수상 기사를 걸었고 영국 BBC 방송도 이정재가 아시아 배우 최초로 에미상 나무주연상을 받은 것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이 에미상 시상식장에서 역사적인 밤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시상 전부터 이미 세계적 현상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등 곳곳에 열린 오징어 게임 체험장에는 관람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I took 3 days off and flew from Utah. It took 11 hours to get here. 지구 반대편 남미 페루에서는 달고나 게임을 통과한 사람에게 무료로 책을 나눠줬고 오징어 게임을 공식적으로 볼 수 없는 중국에서도 달고나 게임을 즐기는 카페가 등장했습니다. 没怎么刮它就差不多就行了。主要是不紧张，没人拿枪指着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지치기 등 드라마 속 우리 전통 놀이는 세계인의 놀이가 됐습니다. I haven't seen the show, but I know what the game is, and some of my friends heard about this game, so we came here and we tried, and I luckily won. 물론 오징어 게임은 놀이 이상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오징어 게임의 수상을 전하면서 오징어 게임이 한국과 그 너머의 경제적 불평등과 도덕적 파산에 대한 현실 세계 우려를 다뤄 세계적 현상을 만들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지난 1년간 최고라는 기록 행진을 벌여왔는데요. 이번 에미상에서의 쾌거는 더 특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김정인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Squid Games! 미국 독립영화 시상식인 고썸 어워즈를 시작으로 아시아 최초 미국 배우 조합상 남녀 주연상. And the actor goes to Lee Chang-jae. And the actor goes to 정호연! 골든 글로브상, 할리우드 비평가 협회상까지 전 세계 17개 시상식에서 30개의 트로피를 휩쓴 오징어 게임. 작품 공개 첫 28일 동안 16억 5,045만의 누적 시청 시간을 달성하며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고 유튜브 조회수는 170억 뷰를 넘겼습니다. 1년간 이어온 기록 행진은 드라마계의 아카데미라 불리는 에미상에서 정점을 찍었습니다. 드라마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미국이고 철저하게 영미 중심권인 그런 드라마 시상식이다. 한국어로 전부 다 만들어진 작품이 감독상뿐만 아니라 주연 배우상까지 차지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매우 사건과 같은. 모든 경쟁작이 미국 드라마인 상황에서 1인치 자막의 한계를 뛰어넘은 쾌거. 지나치게 백인 중심이란 비판을 받아온 에미상의 높은 벽을 깼다는 의미가 큽니다.
인터내셔널 에미가 따로 있거든요. 뉴욕에서 하는. 굳이 이제 프라임타임 에미에 스퀴드 게임을 노미네이션 해준 것들은 그들의 어떤 의지를 글로벌화하겠다는 보여주신 것이라서. 넷플릭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이 미친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오스카를 거머쥔 기생충처럼 작품의 메시지가 주는 힘이 통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장르적으로 과격하지만 메시지의 건강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현실을 좀 외면하고 비슷한 문제를 반복해 왔다면 새로운 주제의식을 선점했다는 점에서 기생충, 미나리에 이어 오징어 게임까지 한국은 철옹성 같았던 미국 에미상과 아카데미상, 골든글로브상을 최근 3년 안에 모두 거머쥔 첫 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소중한 저희 팬들과 이 기쁨을 나누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깐부 할아버지 오영수, 또 박혜수, 정호연 같은 조연 배우들도 쟁쟁한 후보들과 경쟁을 펼쳤습니다. 60년 연기 인생 오영수 배우의 말을 빌리자면 모두가 승자인 밤이었습니다. 정혜인 기자입니다. LA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 새 배우의 이름이 차례로 울려 퍼졌습니다. Park Hae-soo, Oh Young-soo, Chung Ho-yeon, Squidward. 비록 무대 밑에서 박수를 보냈지만 레드카펫 등장 때부터 관심은 이들에게 집중됐습니다. 78의 나이에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나무조연상을 거머쥔 오영수. 우리는 깐부잖아. 젊은이들에겐 깐부 할아버지로 이름을 알렸지만 60년 인생을 연기에 바친 대배우입니다. 그런 그에게도 에미상 시상식은 앞으로의 연기 인생에 커다란 자극제가 됐습니다. 살아 숨쉬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남은 여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남은 연기자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미 여러 세계 유명 패션 브랜드 무대에서 이름을 알린 톱모델 정호연. 데뷔작 오징어 게임으로 미국 배우조합 여자 연기상까지 받아들더니 브래드 피트, 메릴 스트립 등 세계적인 배우들이 속한 미국 최대 에이전시로 자리를 옮기며 본격적인 해외 진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막 시작한 신인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든 국내에서든 왕성한 활동하고 싶습니다. 넷플릭스 공무원이란 별칭까지 얻은 박혜수는 최근 공개 직후 인기를 끌고 있는 수리남과 종이의 집 등을 통해서도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 자체가 역사가 되는 순간에 함께 있는 것 또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상이었습니다. 탄탄한 연기력으로 한국을 넘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새 배우. Who do you think is going to party the hardest? It's me or 호연, 정, and 다음에 선생님. 선생님이 가장 또 흥이 많으셔서. 그 모두가 주인공인 밤이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오른쪽 한번 봐주시고요. 이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이 대표의 형사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특혜를 줬다는 건데 1년 전 수사 결과랑은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습니다.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하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1년 전과는 달라진 결론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대표의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지만 올해 초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다시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두산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 55억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두산이 소유한 병원 땅을 상업용으로 바꿔주고 용적률도 3배 높여줬다는 의혹입니다. 두산은 그 자리에 분당 두산타워를 지었는데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성남시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가로 두산의 부지 15%를 기부하라고 요구했다가 최종적으로 10% 기부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남시가 두산에 이 같은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두산건설 대표에게 뇌물공여죄를, 이재명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두산이 제공한 후원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간 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결론이 달라진 이유에 대해 사건 관계자들의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사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나 대면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 대표는 정상적인 광고 유치와 기업활동 지원이었다며 재수사에 반발해왔습니다. 3년 6개월 수사해서 무혐의 된 거를 또 수사한다고 압수수색 쇼를 하고 이거야말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정쟁이다. 경찰은 이번 재수사에서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또 다른 기업인 네이버와 농협, 분당 차병원 등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이런 경찰의 결정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를 위해서 합법적으로 돈을 낸 건데 경찰이 결론을 180도 뒤집었다면서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을 빌려서 이 대표에게 흘러간 돈이 10원 한 장 나온 게 있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박윤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먼저 경찰이 문제 삼는 돈은 광고를 위해 기업들이 낸 돈이고 성남 시민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FC로 들어온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간 사실 자체가 없다며 무리한 송치라고 반박했습니다. 혐의를 입증하려면 광고비가 이 대표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증거를 내보여야 합니다. 10원 한 장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특히 1년 전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 요구로 결론이 180도 바뀐 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에 이어 성남FC로 소재만 바꿔 검경이 정치 탄압을 벌인다는 겁니다. 전방위적인 수사에 맞서 민주당은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저공사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단을 만들고 김건희 특검을 받아들이라고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정상화의 출발점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송치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민생 논의를 위한 영수회담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우리 민생을 구하고 또 더 나은 사회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수사에 대한 대응은 당에 맡기고 민생 행보를 통해 여권과의 정책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제서야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의 봐주기 수사로 불송치 결정된 것이 재수사를 통해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경의 수사가 계속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 대립도 커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들의 인선을 마무리 짓고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비대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하게 될 법원을 향해서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명단을 발표한 지 2시간도 안 돼서 비대위원을 교체하는 등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주호영 비대위가 좌초된 지 18일 만에 국민의힘이 비대위 구성을 또 한 번 의결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 임명안이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새 비대위에는 3선의 김상훈 의원과 재선 정점식 의원, 원외 인사로는 김종혁, 김행, 김병민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호남 몫으로는 1차 비대위에 이어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 재합류하기로 했는데 발표 1시간 반 만에 돌연 교체됐습니다. 주기한 비대위원 사의를 받아들이고 전주의 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윤 비대위원장에 주기환 재기용과 검찰 출신 정점식 의원까지 더해지면서
오히려 윤핵관 세체가 짙어졌다는 평가가 나오자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비대위 구성을 마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일성은 법원을 향한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사법자재의 선을 넘고 지켜주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1차 비대위 구성 당시 법원이 지적한 당헌 당규의 문제점을 고쳤으니 이준석 전 대표가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또 법원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 제기된 가처분 심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28일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헌 당규를 고친 과정을 문제 삼은 다른 가처분 신청의 심리는 내일 예정대로 열리는데 재판부가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이번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서 여권 핵심부를 향해서 거침없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6일로 예정돼 있는 자신의 성접대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가처분 결과가 나온 뒤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충환 기자가 이 전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고,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잘 지냈어요? 뒤 조심하세요. 그래서 명절 때 뭐 하셨습니까? 명절 때요? 네. 명절 때 70에서 계속 뱀 개구리 보고 이렇게 했지 뭐니까요. 70에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사실 동네에서 어른들이랑 같이 이제 얘기하고 이런 거 많이 하고. 예. 대구 서문시장 칼국수 골목에서 만난 이 전 대표는 오늘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비대위 출범이라는 게 사실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많은 정치인들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합류를 주저할 것이고. 가처분 결정으로 무효라는 게 확인됐는데도 계속 비대위를 내세우는 건 누군가가 뒤에서 강하게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에 1열 비대위원 쓰러지니까 또 2열 비대위원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가지고 그럼 뒤로 왜 못 빠지느냐. 물러나면 기관총을 쏜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앞으로 안 나가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은 뒤에 기관총 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네. 누군가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주도하면서 계속 비대위로 끌고 가고 있다. 물러서면 안 되는 거죠.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비대위 추진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복지부동하는 게 보수정당의 덕목 같은 건데 저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거는 뒤에 독전강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정진석 비대위의 가처분 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한 건 일종의 꼼수라며 내일 있을 당헌 당규에 대한 가처분 신문에 직접 나가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진짜 가처분에 자신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끝나야죠. 네. 인용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는 된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번에 사법부에서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실제 이게 얼마나 내용적으로 문제 있는지 살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내용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법부가 밝혀줄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또 16일로 예정된 성접대 무마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에는 나가지 않고 가처분 결정이 마무리된 다음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16일 10시 경찰이 이제 뭐 통보했다고 기사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출석하실 계획? 저는 저희 변호사들한테 그 출석 일정 협의 같은 건 일임했고요. 그래서 출석하실 계획은 아예 지금 없으신 거예요? 할 거예요. 그 저희 변호인단 딱 요것만 얘기했어요. 가처분 일정과 섞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가처분이라는 것도 저는 제가 직접 변론을 하러 가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많이 해요. 내일도 제가 신문기일 잡혀있는데 제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거에 영향 주지 않고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난 뒤에 언제든지 출석하겠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출석을 연기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신당 창당에 대해선 욕심 있는 사람이 단기간에 대선 후보 되기 위해 선택하는 길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유충환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전기차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즉 생명공학 분야 역시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공세가 계속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기 시작한 재작년 초 급증하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한 미국 사회는 의료진과 의약품은 물론 심지어 코로나 검사용 면봉까지 부족한 처지였습니다. The problem is swabs. You know, I've spent half of my day today trying to get a straight answer from the CDC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FEMA. When can we expect swabs? 이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초 취임 일성으로 반도체와 배터리, 희귀 광물에다 의료약품까지 포함한 4가지 핵심 분야에서 탄탄한 공급망 확보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순차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관련 법령에 이어 오늘 생명공학, 바이오 산업도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든 부처가 강구하라고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당장 이틀 뒤 관련 부처가 모두 모여 회의를 열고 바이오 육성을 위한 큰 틀의 투자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6개월 뒤에는 세부적인 육성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의료 분야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노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I signed an executive order that directs the federal government to ensure biotechnologies inve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re mad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번 조치를 두고 의약품 생산도 해외, 특히 중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설비에 맡길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미국 밖에서의 생산을 봉쇄하는 극단적 처방까지 내리진 않겠지만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해 해외 생산을 점차 줄이도록 유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바이오, 헬스라는 말로 생명공학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 한국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안보 동맹인 한국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한 터라 더욱 그렇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네, 그럼 이 조치 우리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미국의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국 생산을 고집하면 이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를 위해선 미국도 한국 기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리에겐 호재가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경아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연간 생산 규모는 36만 4천 리터로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1조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미주 수출 비중은 20% 정도입니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전문 기업입니다.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데 완제품이 아니라 원료만 공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자기 나라 안에서 생산된 바이오의 약품만 혜택을 주겠다고 정책을 정하면 이 사업들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견제에 한국 기업들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조시설을 가진 곳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그거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바이오 의약품 CDMO의 역량은 글로벌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국내 바이오 후발주자인 롯데 바이오로직스, SD 바이오센서는 이미 미국 안에 생산 공장을 갖고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산업 총 생산 규모는 17조 4천억 원, 자동차 200조 원, 반도체 150조 원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 잠재력은 큽니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을 차별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정부는 이번 주에 미국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하위 지침을 만들 때 한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대통령실이 인적 개편을 일단락하고 비서실장 주재로 전 직원 조회를 하면서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를 다잡고 일하자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취재하는 신수아 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 기자, 연휴 끝나고 복귀를 하자마자 비서실장이 전 직원을 모아서 조회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던가요?
네, 오전 9시 반부터 김대기 비서실장 주재로 직원 300여 명이 대강당에 모여 조회를 했습니다. 최근 실무진이 10명 이상 물갈이된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일종의 군기잡기 성격이 있는 건데요. 김 비서실장은 지난 넉 달이 4년 같았다면서 어디서 돌멩이가 날아올지 모르는 만큼 보안과 위험 요소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직원이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정 운영의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실 개편을 보면요. 윤핵관이 추천한 정치권 출신의 직원들은 대폭 줄어든 대신 관료 출신 공무원의 비율은 그만큼 늘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들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정치권 출신 직원들의 기강회의로 보고 검찰과 관료 같은 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연일 민생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추석 때도 외부 공개 일정들이 여러 개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연휴 전에는 태풍 피해 지역을 방문했고요. 연휴 동안엔 무료급식 봉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시설보호 종료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의 대표자로서 부끄러울 만큼 경제 여건이 어려워서 긴축 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쓸 돈은 뚝딱 써가면서 이런 행보를 대통령실은 약자 복지로 표현했습니다. 이 30%대를 오가는 지지율 정체 상황에서 표면적으로는 여의도 정치와 거리를 두고 민생을 챙기는 모습을 계속 노출하면서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국정 목표가 보이지 않고 대통령실 개편도 실무진 위주로 끝난 상황이라서 의미 있는 반등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신 기자, 전국에 뇌관이 될 만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추진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지금 이렇다 할 반응이 입장이 없는 거죠? 네, 논문 표절 의혹,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등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상황을 대통령실도 예의주시하고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의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말을 보탤 것 없다며 무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당이 이제 막 비대위를 꾸리는 등 전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인데다 김 여사 문제가 전면에 부각될수록 지지율과 국정 동력 확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 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저 같은 여군은 죽어야겠습니다. 모두가 절 죽였습니다.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소속 이해람 중사가 세상을 등지면서 남긴 글입니다. 성추행 가해자뿐 아니라 모두가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절규.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 이 중사가 숨진 지 1년이 넘게 지난 올 6월 특별검사가 진상규명에 나섰고 활동 기간 100일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공연한 2차 가해와 허위 보고, 부실 수사까지 군의 총체적인 난맥상이 다시 확인됐지만 수뇌부에게 그 책임을 묻진 못했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년 3월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했던 장모 중사는 동료들에게 이 중사가 거짓말로 자신을 음해한 거라고 퍼뜨렸습니다. 지휘관인 대대장은 이를 뻔히 알면서도 가해자를 분리하는 기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위에는 아무 문제 없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겨우 다른 부대로 옮길 수 있게 된 이 중사. 그런데 전 부대의 직속 상관인 중대장이 이미 새 부대에 이 중사가 툭하면 고소한다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라고 소문낸 상태였습니다. 폐쇄적인 군부대에 이 중사 편은 없었습니다. 군검사는 자기 휴가 때문에 조사를 미룬 뒤 이 중사 일정 때문이라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의 사생활을 카카오톡으로 퍼뜨리며 또 다른 2차 가해를 저질렀습니다. 마치 이거를 그냥 너만 입 다물면 되는데 왜 문제 삼았냐는 식의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시선, 이것이 정말 고통스러웠고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MBC 보도로 이 중사의 죽음이 알려지고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자 공군 본부 공보장교까지 이 중사가 부부 문제로 숨졌다며 기자들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모두 공군과 국방부는 못 밝혀냈지만 특별검사가 새롭게 확인한 내용들입니다.
총체적인 난맥상이 또 한 번 확인됐지만 그 책임을 공군 수뇌부에게 묻진 못했습니다. 전익수 법무실장이 개입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정황은 찾지 못한 겁니다. 다만 장군인 전 실장이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추궁한 사실을 확인해 전 실장까지 사법 처리하면서 장군 5명 등 공군 관계자 7명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최대한 특검으로서 했지만 우리 예람이한테는 부족합니다.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제는 징계할 사람 징계 대상자들은 징계해 주시고 꽃다운 젊음 하나가 꺾인 지 벌써 1년 넉 달째. 고 이해람 중사는 여전히 장례를 못 치른 채 군병원 차가운 영안실에 안치돼 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지원 사업에 총 2,600여억 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됐다고 총리실이 발표했습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개만을 표본 조사한 게 이 정도라는 건데 총리실은 적발 사례들은 수사 의뢰하고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이어 태양광까지 전 정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붕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들이, 그 아래에는 원목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버섯 재배용 나무인데 정부 단속반 확인 결과 버섯 종균 재배에는 부적합한 폐원목들이었습니다. 태양광 시설에 지원되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대출을 받기 위해 버섯 재배는 신용만 낸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버섯 재배 시설 위에는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광 지원 대출을 받은 농가는 세종시 인근 4개 지자체에서 총 20곳, 모두 34억 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것으로 의심됩니다. 자격이 안 되거나 서류가 미비한데도 대출이 나간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이 안 된 곳이 발전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이걸 근거로 대출금 5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구체적인 내역서 없이 견적서만으로 대출을 받은 업체도 많았습니다. 여기에 예산을 집행하는 지자체가 오히려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줘 유착이 의심되거나 보조금 용도 외에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도 포착됐습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 예방 추진단이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서만 표본조사한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된 건수는 2,200여 건, 부당하게 대출됐거나 지급된 금액만 2,600억 원이 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말단에서 이제 집행이 되는 과정에서 이런 부실 집행 사례가 대거로. 하지만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수혜를 입은 태양광 사업에 대해 수사기관도 아닌 국무총리실이 전면에 나서자 이 역시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염두에 둔 정지 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였다면서 정권이 바뀐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무릎을 다친 환자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한 자리에 뭔가 뾰족한 게 들어있어서 확인해 봤더니 뼈를 뚫는 수술용 드릴 조각이었습니다. 황당한 건 병원에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수술 기록지에도 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보는 MBC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30대 여성 환자의 무릎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무릎뼈 옆쪽으로 정체불명의 기다란 물체가 보입니다. 뼛속에서 솟아난 것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니 끝은 뾰족하고 몸통은 꼬여 있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 5월 낙상사고로 무릎의 인대와 연골을 다쳐 수원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원하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뼈와 인대를 고정하는 장치 말고도 또 다른 이물질이 발견됐습니다. 제가 저게 뭐냐고 여쭤봤더니 그냥 수술하다 부러졌어. 그게 끝이었어요. 처음 대화는.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고 퇴원한 환자는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야 이물질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부러진 수술용 드릴 3cm가량이 몸속에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놀란 환자가 다시 수술한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수술 끝나고 얘기를 안 해주셨나? 걱정을 많이 할까 봐 안 했어. 수술만 끝났는데 이렇게 나왔다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걱정을 더 많이 하거든. 의사는 수술 당시 환자의 무릎이 펴지면서 드릴이 부러졌는데
당장 제거하기는 어렵다며 부작용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훨씬 지난 시점이었는데 사과나 보상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환자한테 알려야 될 의무는 당연히 있는 거고 문의를 했을 때 설명 다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럼 저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심지어 해당 병원은 환자의 수술 기록지에도 이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뼛속이나 관절 부위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염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술 도구가 미세해서 부러지는 일이 있지만 이 경우 바로 환자에게 알리고 문제가 없는지 추적 관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술 후에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지 않나. 이물질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뒀어야 됩니다. 병원 측은 환자가 걱정할 것 같아 설명이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지금 제거하면 오히려 위험해 1년 뒤에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배상 책임 보험을 신청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입국 관리를 까다롭게 해왔던 일본 정부가 다음 달부터 다시 비자 없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만 허용하던 방침도 바꿔서 개인 여행도 자유롭게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 서울발 항공기가 도착했지만 대부분 한국을 다녀온 일본 관광객들 뿐이고 우리나라 관광객은 없었습니다. 지금 일본에 들어오려는 외국인은 관광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그것도 단체 관광객만 허용한 탓에 일본 관광이 쉽지 않습니다. Everyone was so excited when I said I'm going to Japan. They was like, "Oh my God, are you serious?" 일본은 지난 6월부터 관광 목적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엔 PCR 검사도 면제했습니다. 이달 초엔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던 입국자 숫자를 5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입국 빗장을 더 과감히 풀기로 했습니다. 일단 관광 산업을 살려서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개선해보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달부터 단기 관광 비자가 면제되고 개인 자유 여행도 가능해집니다. 総数の撤廃、個人旅行、そしてビザ免除、こういったところを一体的にしっかり見直していく秋、冬、日本の魅力がありますので。 최근 기록적인 엔화 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싸진 일본 물가가 외국 관광객들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이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게 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일본 국민들의 무비자 관광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 3월 중단됐던 한일 간 무비자 관광이 2년 6개월 만에 재개되는 겁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재력가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사기 도박을 벌여서 1억 원 넘게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영화 타짜 같은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건데 미리 마약을 탄 커피 등을 마시고 정신이 혼미해진 사이에 도박판을 벌여서 돈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들이 한 민박집에 들이닥칩니다. 탁자 위에 카드와 5만 원권 현금들이 널려 있고 음료수 잔들이 의자 위에 놓여 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억대 사기 도박단 일당은 모두 10명.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재력가들에게 접근해 사기 도박판에 끌어들였습니다.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50대 남성이나 중견기업 사장, 건물주 등이 대상이었고 골프 여행을 하자며 충북과 제주도 등지로 유인한 뒤 도박판을 벌였습니다. 여자를 소개를 시켜줘요. 여자 반 정도, 우리 피해자 포함해서 남자가 반 정도 이렇게 해서 여행을 한 다음에 이제 사기 도박을 하는 건데. 일당들은 음료나 술에 필로폰 같은 마약을 몰래 타서 건넨 뒤 판단이 흐려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따냈습니다. 속칭 탄카드라는 것을 미리 제작을 해놓고 그걸 이용해서 단시간 내에 거액을. 이들은 도박 사기 전반을 기획하는 총책과 재력가를 섭외하는 모집책, 마약을 탄 음료와 술을 건네는 마담 등으로 역할을 나눴는데 확인된 피해자는 모두 7명, 피해 금액만 1억 6천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10명 중 6명은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범행에 사용된 마약의 출처를 조사하고 아직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군을 향한 대규모 반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전쟁 초기에 빼앗겼던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아왔는데요. 반년이 넘게 이어진 전쟁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마을을 되찾은 뒤 건물이 옥상에서 우크라이나 국기가 개양되는 장면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땅바닥에 떨어진 러시아 국기를 군화로 짓밟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밟고 나서는 군화를 러시아 국기로 이렇게 닦기까지 합니다. 러시아 점령지였던 하르키우 지역을 해방시킨 뒤 승전 퍼포먼스를 벌인 건데요. 지도를 보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개전 한 달 가까이 지난 3월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인데요. 최근에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9월 11일입니다. 파란색이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지역인데 특히 북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약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반격의 속도는 이달 들어 부쩍 가파른데요. 북동부 전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9월 8일에도 상당히 밀고 들어왔는데 9월 9일에는 더 들어오고 9월 11일이 되면 상당히 더 전진하면서 하르키우주 3분의 1가량을 회복했습니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Від перших чисел вересня і до сьогодні наші воїни вже звільнили понад 6 тисяч квадратних кілометрів території України на сході і на півдні. Рух наших військ продовжується. 이달 들어 서울시 면적 10배만큼을 탈환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러시아 국경까지 몰아붙이기도 했는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도 상당한 진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을 인정했습니다. What they have done has been very methodically planned out, and of course it's benefited from significant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many other countries.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간 지루하게 계속돼 왔던 전황에 어떤 전환점이 생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러시아도 북동부 전선에서 퇴각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지만 공격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Воздушно-космические силы России, ракетные войска и артиллерия продолжают наносить высокоточные удары по подразделениям и резервам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Украины в Харьковской области.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성과를 보이면서 서방이 무기 지원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지난달 이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서 4층 병원에 있던 환자와 간호사 등 5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당시 3층에서 공사를 하던 작업자들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애초에 건물 자체도 화재에 취약하게 지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5일 경기도 이천의 상가 건물. 건물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된 불로 4층 병원까지 연기가 번져 간호사 1명과 투석 환자 4명이 숨졌습니다. 화재 원인을 조사해온 경찰은 전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실내 골프장 첫 번째 방의 냉방기기 전원 코드에서 불이 시작된 흔적이 발견됐는데 철거 작업자들이 더운 날씨 탓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켜두고 작업했다는 겁니다. 특히 첫 번째 방은 창고 용도로 쓰여 먼지가 많고 화재 위험이 높았는데 한동안 쓰지 않던 냉방기기를 켜자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차단기를 내려서 전원 공급을 중지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불이 난 3층보다 연기가 흘러간 4층 병원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철거 노동자들은 방화문이 닫히지 않도록 소화기를 받쳐두고 작업했습니다. 불이 나자 이들은 방화문이 열린 상태로 대피했는데 이 때문에 열린 문을 통해 연기가 4층으로 흘러갔습니다. 해당 건물이 연기 확산에 취약하도록 부적절하게 시공된 점도 드러났습니다. 건물 기둥 내부를 벽돌이나 시멘트, 모래 반죽 등으로 메워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연기가 더 빨리 퍼진 겁니다. 이제 안 채워놓다 보니까 그 사이에 마감재랑 공간이 생겨서 화재 확산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 요인이 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상해 혐의로 공사 관계자 7명을 입건했는데 이 가운데 구속된 철거업자는 미등록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철거 작업 전에 반드시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건축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현은경 간호사 등 의료진들이 마지막까지 환자를 대피시키기 위해 연기가 꽉 찬 병실에서 투석기에 줄을 자르고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12층 아파트에서 불쑥 창밖으로 나타난 노인. 조금 무섭기도 하고 위험하게도 들리는 이 상황은 중국의 코로나 방역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이 코로나 봉쇄로 집에 갇혀있던 한 노인이 대체 언제 봉쇄가 풀릴지 알아보기 위해서 난간을 타고 이웃집 방문을 시도한 사연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허난성의 한 아파트. 창문 너머로 불쑥 고개를 내민 한 노인이 집주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 조심히 돌아가라고 인사를 나누던 집주인은 노인이 아파트 12층 외벽의 난간을 타고 건너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아보려고 고층 벽에 매달린 겁니다. 봉쇄 조치가 내려진 우한의 한 고등학교. 교문 앞으로 배달된 음식을 경비원이 사정없이 내동댕이 칩니다. 중국은 기숙사 학생들의 캠퍼스 밖 외출을 막았는데 이번에는 배달 음식까지 금지시켰습니다. 因为学校一直是封闭管理，不让出去，然后就会放在大门口，然后学生就出来拿。然后今天可能是不知道到底是什么原因。 중국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이 같은 촌극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한 달여 만에 어제와 오늘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청두와 선전 등 30여 개 도시에서 봉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신장에서는 굶고 있는 주민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에 집착하는 사이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시민들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서나마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전쟁의 상흔과 분단의 아픔이 남아있는 비무장지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생태적 자원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기도 하죠. 이 비무장지대가 평화의 길로 조성이 돼서 70년 만에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이 열립니다. 판문점과 금강통문에 이어 북으로 가는 세 번째 길이자 1953년 분단 이후 문을 닫았던 31번 국도. 비무장지대를 관광자원으로 탈바꿈한 DMZ 평화의 길 테마 노선이 열렸습니다. 거의 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렇게 통과하게 되는 길이 되겠습니다. 금강산에서 내려온 계곡물은 남쪽으로 흐르고 있고 전차의 통행을 막기 위해 세워둔 바위도, 철조망과 지뢰 경고 표지판도 70여 년 전에 멈춰 있습니다. 30분 정도 걸어가면 비무장지대와 바로 맞닿은 3대교 통문이 나옵니다. 이곳 3대교 통문은 민간인에게 처음으로 개방됐습니다. 여기서 2.6km 떨어진 곳에는 남과 북을 가르는 군사 분계선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길이라는 이름의 양구 코스는 천혜의 비경으로 불리는 두타연을 지나 3대교 통문까지 이어지는 17km 구간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또 이북분이셔가지고 또 이제 시장민의 아픔도 알고 저희 국민들이 정말 이 좋은 곳에 그다음에 이 역사적인 곳에 꼭 한 번씩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양구 코스를 포함해 강원도와 경기도 접경 지역 10곳은 올 연말까지 시민들에게 열립니다. 또 비무장지대 인근을 직접 걸을 수 있는 횡단 노선도 내년에 개통되는데 인천 강화에서 시작해 강원도 고성을 잇는 총 길이 524km 구간입니다. 비무장지대라는 곳이 특별히 이제 생태 자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존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평화와 생태라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3년 만에 다시 열린 DMZ 평화의 길은 다듬어지지 않은 생태와 역사적인 상징성까지 아는 채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제주에서 성매매 업주를 협박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빼앗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 한 오피스텔에 경찰관들이 들이닥칩니다. 불법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제보를 받고 단속에 나선 겁니다.
방문을 열자 성매매 종업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오고 빨간 조명이 켜진 또 다른 방에서는 성매매로 보이는 현장이 적발됩니다. 자, 들어가세요. 단속 나왔습니다. 적발된 성매매 업소는 3곳. 경찰은 운영자 6명 가운데 3명을 구속하고 여성 종업원 17명과 성을 산 남성 82명도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처럼 도내 오피스텔과 빌라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성매수자 등 1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주들이 조직폭력배와 결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직원 2명도 구속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이들은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를 통해 업주에게 접근한 뒤 2년 가까이 보호비 명목으로 1,800여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업주들은 보호비를 내는 대신 대포폰을 공급받는 등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폭들이 성매매 업주에게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악성 속림에 대응해준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또 경찰은 상대 조직원을 집단 폭행하고 가둔 폭력 조직원 9명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 준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 살림을 잘 관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엄격하게 법으로 정해놓으면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나라 살림은 90조 원 적자.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 정도니까 이것과 비교하면 4.4% 정도 규모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적자가 3%를 넘지 못하도록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올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2024년 예산을 짤 때부터 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적 구속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재정 씀씀이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 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코로나 대유행처럼 예상하지 못한 위기, 기후위기,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 정부가 돈 써야 할 곳은 계속 늘어날 텐데 적자 규모를 법으로 엄격히 정해놓으면 위기 대처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이 좀 깎일 수도 있고 불평등 양극화 문제도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 성장 잠재력도 좀 더 이제 그 취약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와 대량 실업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경제는 언제든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도입해야 되는데 세금은 줄여주면서 재정 준칙 만들어버리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은 건 외환위기, 국제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렇게 3번 있었습니다. 재정 준칙을 유연한 지침이 아니라 법으로 정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18세 이하 야구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남아공의 콜드게임 승을 거뒀습니다. 공격형 포수 김범석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남아공과의 예선 라운드 3번째 경기, 첫 타자부터 번트 안타로 상대를 흔들어 놓고 땅볼로 쉽게 선취점을 얻습니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이 선수, 모레 열릴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포수 김범석입니다. 느린 공을 밀어쳐 1타점 적시타를 뽑아내더니 2루에서 3루로 과감한 도루까지 성공합니다. 그리고 폭투로 홈도 밟았어요. 두 번째 타석에서는 중견수 키를 넘기는 2타점 2루타에 이어 다시 여유 있게 3루를 훔치는데요. 체중 95kg의 거구인데 발까지 빠른 건가요? 세 번째 타석에서는 당겨쳐서 안타, 밀고 당기고 자유자재로 3안타를 만들어내네요. 문현빈의 2점 홈런까지 더해 14대1 5회 콜드게임 승을 거둔 대표팀은 미국전 패배 이후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대표팀 소집명단에서 빠진 수원FC 이승우 선수가 4경기 만에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골로 보여주겠다는 뜻일까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비가 올 듯 말 듯 했죠. 오전에 제주를 중심으로 내리던 비는 지금 이렇게 서쪽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주로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50mm, 충남과 호남에도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오겠고 늦은 오후부터는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오후부터 구름이 점차 거치겠고요. 간간히 햇살이 내리쬐겠는데요. 광주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이 중국 상하이를 향하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남해와 동해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는 바람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제주도는 종일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그 밖의 지방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 20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광주가 3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 대구 28도, 서울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날이 더 맑아지겠는데요. 토요일부터 영동과 영남 그리고 제주도에는 다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